이번 주는 주식시장이 약간의 변동성을 더 실어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에서 그동안 아껴뒀었던 금융제재를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 강력하냐면 핵옵션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자, 물론 양날의 칼이 있지만 이번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알아볼 거고요. 또 주 후반부 들어서면서 우리의 강력한 적이죠. 제임스가 또다시 연설하게 됩니다. 자, 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가지 부분들이 지금 부담을 조금 주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자, 이것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분할 매수의 기회가 왔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진 건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주가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분할 매수 기회다라고 하는데 기사를 좀 읽어보니까 뭐가 조금 이상합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오히려 이제 그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결말이 장비 부품 쪽으로 좀 기울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도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대선 테마주도 요즘에 굉장히 안 좋죠. 네, 반토막 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자, 일단 투자주의보가 떨어집니다. 손실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이번 대선이 기대를 할 만큼 좋지 않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식인데, 이거 되게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인맥 관련주와 정책 관련주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인맥 관련주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분명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8일입니다. 2월달도 끝납니다. 2월은 다른 달보다도 날짜가 좀 짧기 때문에 시간이 더 빨리 간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는데, 자, 잔인했었죠. 자, 1월달도 무지하게 잔인했는데 2월달도 아주 그냥 우크라이나 소식 때문에 아주 그냥 진짜 뭐 조카 18세 크레파스 같은 그런 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되긴 합니다. 자, 어쨌건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나토의 군사적 개입 안 한다, 미국의 군사적 개입 안 한다, 즉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이제 물리적 충돌이 없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고, 자, 우크라이나가 뭐 계속적으로 항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 문제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 또 오히려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된다라면 러시아가 원하는 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철수를 해버리게 됐을 경우에 상황이 끝나버릴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도 같이 나오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뭐 상황은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지난 주말에 미국의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다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좀 잡은 것 아니겠느냐, 반등이 이제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기대감들이 같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그 서방 국가 쪽에서 그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냈습니다. 핵 옵션이라고 불리는 SWIFT, 뭐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에서 러시아를 이제 빼내겠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금융결제망에서 러시아를 배제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러시아의 일부 은행이 국제결제망에서 전면 배제가 되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국제 보유고 접근 역시도 제한이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각국 은행들이 달러화를 포함해서 국제 송금 시에 이용하는 전산망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약간 고립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퇴출이 될 경우에 상품을 수출을 하더라도 외국에서 대금을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물건을 팔았어. 근데 외국에서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게 그동안 이란이나 북한에만 적용이 되어 왔었던 건데, 해외 달러 결제를 완전히 원천 봉쇄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 옵션에서는 가장 강력한 제재, 핵 옵션으로 불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러시아를 이제 계속 배제하자라고 주장을 좀 하긴 했었는데, 유럽 국가들이 계속 반대를 했죠. 물론 지금도 반대하는 부분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천연가스를 일단 받아. 그러면 이제 그것을 결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결제를 못 해주겠다 그러면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안 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거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러시아를 옥죄려고 하는 거지만 유럽 자체가 자충수를 둘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반대를 좀 했었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서방 국가의 러시아 제재가 너무 약하다, 솜방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런 방법까지도 같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양날의 칼입니다. 지금 러시아를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긴 한데 러시아가 퇴출이 되게 되면 이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러시아한테 빌려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러시아가 빠져나갔을 때 러시아에게 이제 피해가 가는 것도 있겠지만 글로벌 이런 은행들이나 이런 그 국가들도 같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 기업, 독일 이런 그 국가들은 러시아하고 거래가 많은 편인데 상당한 피해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변수가 이런 기업들에게 상당히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좀 빨리 끝나게 된다면 사실 뭐 별 문제는 없어요. 잠깐 죄는 듯한 느낌, 그 다음에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어떤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러시아가 일단은 뭐 할 거 다 하고 철수를 해버렸다. 그래서 제재가 풀렸다라고 한다라면 뭐 잠깐 뭐 한두 달 정도 돈을 좀 못 받고 좀 딜레이 되는 거야 뭐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생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보여주기식 제재들 아니겠느냐. 어차피 러시아가 휘젓고 가는 것은 네, 변함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이라서 차라리 빨리 그냥 할 거 하고 끝내자라는 식의 의견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일단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그런 부분이고 이제는 뭐 전쟁으로 인한 어떤 부담감들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과거에 이제 뭐 걸프전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뭐 포성이 울리고 나서부터는 주가가 상승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증시 격언에도 대포를 발사하면 주식을 사라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좀 이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경제지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금 이번 주에 경제지표가 여러 개 발표가 좀 됐는데요. 28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표가 나오고요. 3월 1일 날은 제조업 PMI, 그 다음에 공급관리협회 제조업 PMI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건설지출 발표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 구매관리자 지표 정도가 나오지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월 2일 날은요. 네, 베이지북이 나오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경기 동향 보고서기 때문에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다음에 고용지표도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월 2일 날이 되면은 이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1월에는 30만 명이 줄긴 했는데 2월에는 40만 명 증가했을 것이다. 즉 고용이 증가한다라면 금리 인상에 또 조금 가깝게 다가설 수가 있겠죠. 또 그 다음 날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일단은 23만 명 정도 지난주에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조금 줄어들지 않겠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네 이런 부분도 경쟁력 있는 상황이 좀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특별한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신규 고용, 실업률 통계 등등등 나타나는데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금 3.9% 낮아질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실업률이 3.9%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무조건입니다. 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구간대가 이제 4%대 초반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4%대 또 밑으로 내려가서 3.9%까지 실업률이 낮아지게 된다라면 금리 인상은 무조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정책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경제지표들 대체적으로 괜찮은데 이 경제지표상에서 놓여지는 부분들은 일단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본다라면 금리 인상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는가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 부분도 봐야 될 텐데 뭐 고용이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라면 3월에 금리 인상은 당연히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지금 물가가 또 한 번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연준에서 0.5%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임스의 이야기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물가는 이미 네, 이 연준의 목표치를 웃돈 지 오래됐고 또 연속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일단은 올려야 하는데 그것을 0.25냐 0.5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부분이죠. 자, 0.5로 올리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한 부분과는 별개로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금방 안정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긴장감을 준다라면 0.25 정도 인상을 하게 될 테고 이게 또 해소가 된다라면 0.5% 인상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연준의 의사결정이 3월 15일 FOMC에서 진행되니까 지금 시간이 2주 정도 더 남았다는 얘기예요. 2주 정도 남아있다라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떤 식으로든 해소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죠. 지금 뭐 수일 내로 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가 함락될 것이다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아마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이 상황들이 이제 종료가 되지 않겠는가. 즉 군사적 개입이 없다라면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만약에 뭐 나토나 미국에서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된다라면 이제 상황이 더 장기화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번 주 정도면 대충 끝나지 않겠냐라고 생각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연준 총재들도 발언을 하게 되고요. 파월 의장도 발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의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또 베이지북에서 경기 동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부담감을 좀 줄 수 있을 겁니다. 0.5%까지는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을 한다 안 한다 가지고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글쎄요, 이 부분들을 이제 시장이 과연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고 시장에 녹여낼 것인가, 그거는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네요. 자, 어쨌건 지금 지수는 단기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반등을 열심히 진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일단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악재들은 거의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없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열심히 밑에서부터 매수해 나가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합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 기회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기사가 딱 보니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쓰는 것 같기는 한데, 내용이라든지 결말이 조금 이상하게 나와서요. 기사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우려가 과도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자, 최근에 이제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기대감이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13만원대까지 상승하게 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전반적인 어떤 부담감들이 좀 생겼다. 그리고 네온가스 등에 대한 그런 반도체 재료의 수급이 불안함에 따른 그런 하락이 진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격이 싸다, 뭐 분할 매수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증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정학 리스크는 장기화, 즉 3개월 이상 되지 않는다면 점차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또 그 다음에 지금 뭐 직접적인 교전 이거 없고, 그 다음에 치명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고점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려감은 그냥 앞으로 잘 지나갈 것이다 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등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수급의 차질 요인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주가 하락은 적절한 분할 매수의 기회로 판단한다. 근데 이게 끝이야. 약간 뭐가 좀 애매하죠. 그 볼일을 보러 갔다가 중간에 끊고 나온 듯한 그런 희한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의 매매가 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하이닉스 지금 일단은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이거는 괜찮으니까 그냥 계속 사세요라는 형태의 느낌이겠죠. 그래서 약간 뭐가 조금 애매하게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이제 장비 소재 업체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나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그런 투자 계획이나 또 생산 활동에 대한 부분들과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진입 시기가 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전공정 장비 업체보다는 인터플렉스와 하나마이크론 등 후공정 장비나 서비스 업체가 좀 더 안정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품주의 그 이름을 바로 그냥 갖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사에서 우리가 추천을 하고 있는 종목은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인터플렉스와 하나마이크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사가 하이닉스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고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매수하기 좋은 그냥 기회다 정도로 생각하고 나서 그냥 인터플렉스와 하나마이크론의 이름을 갖다 박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하이닉스를 매수하려고 이 기사를 읽었다가 뭘로 들어가요? 인터플렉스나 하나마이크론이 수혜가 예상된다. 오케이, 이거 사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최근에 뭐 인터플렉스나 이런 기업들은 주가 상승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사람들을 좀 끌어당기는 그런 형태의 기사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뭐 흠잡을 건 없어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매도보다는 보유하시고 홀딩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하시는 거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기사를 다 읽고 났을 때 나에게 남는 게 지금 인터플렉스와 하나마이크론이다. 하이닉스가 지금 어디론가 잊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승전결이 딱 맞아떨어진 게 아니라 기승전
뭐 종목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특이하게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아무튼 뭐 반도체 업체 관련한 부분에서는 뭐 특별하게 뭐 경기를 지금 나쁘게 볼 만한 부분도 없고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매수를 어디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분할 매수, 요것도 적당한 전략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이야기를 좀 써놓은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뭐 부품 업체 같은 경우도 당연히 수혜를 입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고 나쁘게 뭐 봐야 될 것도 아니다 싶긴 한데, 애매하게 지금 그 기사의 방향이 이상하게 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종목분들을 추천을 하기 위해서 하이닉스를 끌고 들어온 것인지,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장비 업체가 나온 것인지, 거기까지는 뭐라고 딱 확답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장비주들을 조금 부각시키기 위한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아무튼 뭐 그래서 우리가 참고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뭐 시장의 전체적인 악재 상황은 우크라이나 악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이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반도체 사업, 그다음에 업황, 그다음에 관련 부품주들 전체적으로 다 좋게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세 번째 갑니다. 대선 테마주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주가가 지금 반토막 났다. 이게 이제 문제죠. 이제 투자주의보. 이 대선 테마에 대한 부분들은요, 시간 경과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분명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후보자가 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인맥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맥 테마주,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테마주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후보가 등록이 되고 결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인맥 테마주는 그다지 힘을 못 씁니다. 그동안 올라온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닌 것들도 탈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주의해야 되고, 이제부터는 정책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정부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따라갈 필요도 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이 돼야 되냐면 어느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지금 먼저 실행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정책,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새로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정부의 색깔이 드러나려면 적어도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1년 정도는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준비를 하면서 이제 시민들의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니까 공통적인 정책 과제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건 네, 사람들 쪽으로 본다면 이재명 후보 관련한 테마주가 이제 일성건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작년 말 대비해서 45.9% 떨어졌다. 근데 뭐 지금 살펴보면 뭐 이 대선 테마주만 반토막 난 게 아니에요. 그냥 어지간한 종목들 반토막 난 거 굉장히 많거든요. 마이너스 20-30% 정도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좀 심하게 난 것들은 마이너스 50% 넘어가고 그런 것들도 분명히 나오죠. 그래서 비단 뭐 대선 테마주만 그렇게 문제였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일단 또 이렇게 묶어놓고 보니까 대선 테마주 심각하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근데 어쨌건 뭐 이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주택 정책 테마주로 엮이게 되면서 이제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다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이고, 부동산 매매 업체 이스타코 같은 경우도 75%. 야, 이거는 엄청 빠졌구나. 이스타코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 고점이 7,200원이었는데, 이 종목은 지금 1,795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와, 이 정도면은 뭐, 멘탈 잡기가 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대단히 엄청난 그런 하락폭을 기록한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런 것도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었는데, 이 변동성이 이제 좀 세게 나타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근데 공공주택 같은 부분들은 뭐 건설, 그 다음에 주택 공급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나쁜 정책적인 부분을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번에 대선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네, 능률, 애니능률이라는 기업이 이제 인맥이에요, 이거는. 네, 그냥 이 최대 주주인 윤호중 씨가 회장이죠. 이 회장이 같은 파평윤 씨다. 이거는 좀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죠? 파평윤 씨라는 이유만으로 테마주로 엮여서 급등했다.
이거는, 네, 2,800원짜리 주식이 27,75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3,000원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인맥 테마주들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사회이사,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서울대 법대 동문이었다 그래가지고 뭐 올라갔었던 종목들, 이제 서현, 이런 종목이 있었고, 덕성, 이런 종목, 깨끗한 나라, 이런 종목들이 거의 대체적으로 이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거. 뭐 시장 상황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인맥 테마주들은 이렇게 그냥 시장과 함께 같이 빠져서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도 마찬가지죠. 안랩, 그 다음에 써니전자, 그리고 까뮤 ENC 등이 전체적으로 이제 반토막이 난 상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맥 테마주들은 이렇게 그 후보 등록 전에 반짝반짝 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튀어줄 때, 그럴 때 반드시 팔아먹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책 테마주들은 이제 그 정책이 어떤 상황이라거나 또는 그 후보의 어떤 공약, 이런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어떤 부분들은 사실 이제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요. 항상 변수가 있고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또 간다고 해서 안 끝난 게 아닌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겠는데 일단은 대선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역대급으로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사람 인맥 관련주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 테마주를 들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일단 시장 전체가 마이너스 30-40%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같은 비슷한 정도의 수치라면 한번 이제 조금 더 기대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대신에 또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막 마이너스 70% 뭐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 정도까지 빠지면 더 빠질 것도 없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인맥주들 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서 못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은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드렸습니다. 러시아 쪽 제재 강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상황이 바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될 것 같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변동성은 조금 나올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 후반에 변동성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주 후반 변동성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도 이번 주 후반쯤 되면 조금 더 많이 진정되지 않겠나, 뭐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희석되는 그런 경우를 좀 본다면 이번 주는 좀 무난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전주에 미국 증시가 올라서 끝났기 때문에 국내 증시 출발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조금 더 바닥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의 분할 매수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다 좋은 얘기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장비주를 언급하면서 그냥 끝나버린 게 조금은 좀 떨떠름하긴 해요. 근데 어쨌건 지금 SK 하이닉스에 처해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매수 조건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놨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이런 그 대형주들이 올라가게 됐을 때 딸려있는 그런 파생되어 있는 부품업체들의 수혜가 되는 것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뭐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 평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크게 뭐 다르지 않고 또 뭐라 그럴까요? 그게 나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써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하이닉스를 소개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장비 부품주들을 조금 더 강조시킨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튼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아시고 패스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선 테마주들에 대한 투자 주의보가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인맥 테마주들은 이제 여러분들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빠져나오셔야 되고 뒤로 물러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정책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안에 또 다른 어떤 상황들이 더해지고 하면서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 테마주들은 똑같이 내렸다고 하더라도 인맥 테마는 버린다. 그 다음에 정책 테마는 들고 간다. 이런 식의 정책을 전략을 세워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증시 변동에 특별히 관심을 둘 필요는 없다. 증시는 어리석은 것을 확인하는 장소일 뿐이다. 그저 사업하듯이 투자하는 걸로 충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계좌를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그냥 슬픔과 기쁨을 찾고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이 주식 투자를 해요. 근데 똑같이 안 파는 사람들이야. 10년 후에 똑같이 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들여다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놀러 다니면서 쳐다보지 않고 내 인생을 즐겁게 사는 분이 있어요. 누가 더 행복할 것인가? 결과는 10년 후에 어차피 똑같아요. 근데 10년 동안 살아온 그 세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내가 얼마나 찌들어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그 10년 후 결과가 어땠든지 간에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은 무료방송 진행되죠? 이따가 9시부터 무료방송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저와 같이 또 즐겁게 오늘 오전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 시간에서 마치고요. 조금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